안녕하십니까. 전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2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영양 대사 과정 중 에너지 생성 반응으로서 기질이 세포에 의해서 이루어되고 복잡한 물질에서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내용에 보시게 되면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물질에서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은, 자, 분해되는 과정을 무슨 작용이라고 그러죠?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팁에 있는 것처럼 흡열 반응이고 우리가 합성을 하면서 소비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산화제 또는 환원제 중에서 그람 당량이 가장 큰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원자량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자량을 계산한 다음에 당량수로 나눠줘서 우리가 그람 당량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Na2S2O3의 그람 당량은 분자량이 얼마냐면 158g이에요.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1g 당량은 158g이 됩니다. 자, 그리고 K2CR2O7의 그람 당량을 나타내 보면 분자량이 294g이에요. 그리고 당량수가 6당량이기 때문에 49g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KMNO4의 그람 당량은 분자량이 158g이에요. 그리고 당량수는 5당량이기 때문에 그람 당량은 31.6g이 되는 거죠. KIO3의 그람 당량은 분자량이 214g, 그리고 당량수는 5, 따라서 42.8g의 그람 당량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그람 당량이 가장 큰 화합물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1당량의 값이 되는 갑은 Na2S2O3의 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물질에 해당하는 당량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에서 나눠준 값을 당량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서 문제를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하천 모델 중에서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유속 수심 조도계수에 의한 확산계수를 결정하고 하천과 대기 사이의 열복사나 열교환 고려, 음해법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해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속이나 수심, 조도계수에 의해서 확산계수를 결정한다는 문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QUAL 원 모델에 해당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수자원에 대한 특성으로서 알맞은 것은, 자, 가번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자연, 인위적인 국지 조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국지 조건에 따른 영향이 지금 가장 큰 것은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자연이나 인위적인, 여기서 보면 단서가 있어요.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국지 조건의 영향에 따른 조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하면 지표수가 훨씬 크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표수는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염분이나 온도, pH 등의 물리화학적 성상이 불안정한 게 아니고 안정하죠. 자, 그리고 하천수는 주변 지질에 영향이 적고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천수는 주변 지질에 영향이 크죠. 그리고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이 됩니다. 라번의 우수의 주성분은 해수의 주성분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수가 해수의 주성분과 동일한 이유는 아무래도 바다에서 증발되는 양이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수온 20도씨의 하천은 대기로부터 용존산소 공급량이 0.06mg/L라고 한다. 이 하천의 평상시 용존산소 농도가 4.8mg/L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 하천의 산소 전달 계수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알파와 베타 값은 0.75, 포화 용존산소 농도는 9.2mg/L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0.06mg/L라는 게 dt분의 dO죠. 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 변화예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KLA 곱하기 베타 곱하기 CS-C로 우리가 값을 표현을 하는데, 자,
자, 먼저 여기서 dt분의 do라는 게 0.06mg per 리터 아우죠. 자, 그리고 알파라는 값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알파 베타의 값이 0.75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KLA라는 것은 산소 전달 계수를 KLA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 0.75죠. 자, 그리고 CS라는 값은 우리가 포화산소 농도가 되니까 포화산소 농도는 9.2mg/L입니다. 그리고 C는 하천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 4.8mg/L를 나타내겠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KLA 같은 경우에서는 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per hour죠. 보통 알파와 베타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 값이 주어져서 문제가 계산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BOD 곡선에서 탈산소 계수를 구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BOD 곡선에서 탈산소 계수를 구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은 토마스 도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도해법에서 정답이 나오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게 되면 수질 오염물질별 인체 영향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번의 비소는 반상치, 범낭 반점이라고 합니다. 나번의 크롬은 비중경 연골천공, 다번의 아연은 기관지 자극 및 폐렴, 라번의 나번 근육과 관절의 장애. 자, 여기서 우리가 오염물질과 질환이 잘못 연결된 것은 뭐죠? 잘못 연결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피부 흑색이나 청색화를 나타내고 반면에 반상치라는 범낭 반점은 굴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P10이라는 것은 카네미 유정, 그리고 수원이라는 것은 헌터 루셀 증후군 미나와타병, 그리고 카드뮴은 이따이 병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P10이나 수원, 카드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번 알카리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CO2가 물에 녹아서 H2CO3로 만들어진 다음에 HCO3-와 H+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발생된 HCO3-는 CO3-와 H+로 분해되고 이때 생성된 CO3-는 H2와 결합해서 HCO3-와 OH-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발생된 HCO3-는 물과 반응을 해서 H2CO3를 만드는 게 아니라 CO3-를 형성하고 그리고 H3O+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당연히 답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하천 모델의 종류 중에서 DOSAG 1, 2, 3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DO가 들어가니까 용존산소에 관계되는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원 정상 상태 모델이다. DOSAG 1, 2, 3 모델은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에 해당하는 정상 모델입니다. 그리고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이 하천의 용존산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그리고 스트래트페퍼스 의식을 기본으로 하고 저질의 영향이나 광합성 작용에 의한 용존산소 반응을 무시하는 모델링.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정상 상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혐기성 미생물의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혐기성 배양을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기술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혐기성 배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혐기성 배양을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면 단백질 농도 측정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녹조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갑은 조류 중에서 가장 큰 문이다. 나번의 저장 물질은 라미나리 다당류이다.
답은 세포벽은 섬유소이다. 그리고 답은 클로라민 AB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저장물질, 풀이해 보시면 저장물질은 아밀로스 그리고 아밀로펙틴을 우리가 저장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당류에서도 아밀로펙틴에 해당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응집제 투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집 효과가 커지게 되는 슐츠-하디 룰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슐츠-하디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금속 양이온 물질 중에서 가수가 크면 클수록 크게 나타나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이온 금속 중에서 가수가 제일 큰 게 3가죠? 2가, 1가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풀이에 있는 것처럼 금속 양이온 물질 중에서 가수가 클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슐츠-하디 법칙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가번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500km이고 유속이 1m/s인 하천에서 상류 지점의 BODU 농도가 250mg/L면 이 지점부터 300km 하류 지점의 잔존 BOD 농도는 얼마인가? 단 탈산소 개수는 0.1%의 수온 20도C에서 상용대수 기준이고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상용대수를 기준한다는 소리는 미수를 10을 사용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잔존 BOD 공식을 사용한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OD5라고 하면 BODU 곱하기 1-10의 K1T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모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소모 공식을 잔존 공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BOD5는 BODU 곱하기 10의 K1T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를 빼면 소모 공식이 잔류 공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시간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길이에서 유속을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길이는 500km가 아니에요. 길이 500km인 지점에서 유속이 1km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00km 하류의 잔존 BOD 농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했을 때 길이는 500km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0km가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속 1m/s, 세크를 데이로 고칩니다. 그래서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t를 계산하니까 3.47데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3.47데이에 해당하는 BOD를 잔존 공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BODU 곱하기 10의 K1T겠죠. 따라서 BODU는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BODU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250mg/L. 그리고 K1이라는 값은 0.1%day, 그리고 T라는 것은 3.47day. 따라서 112.45mg/L예요.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했을 때 500km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300km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잔존 공식을 이용해서 BOD를 계산한다는 게 13번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14번.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칼슘 대사 기능 장애, 헌터루셀 장애, 골린화증, 그리고 파코니시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실제로 헌터루셀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죠? 수원에 대한 중독병이죠. 그래서 미나마타병이나 헌터루셀 증후군은 수원에 대한 질환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4mm로서 이는 세계 평균 강수량의 1.2배에 이른다. 맞습니다. 답은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량의 11분의 1 정도이다. 답은 우리나라 수자원 총 이용률은 9% 이내로 OECD 국가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률은 9%가 아니고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24% 정도가 돼요. 그래서 OECD 국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이용 현황은 농업용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하천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이죠.
따라서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도 시험에서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이에요. 그리고 강수량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절적으로 집중해서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담수가 부족한 국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완충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완충 용액의 작용은 화학 평행 원리로 쉽게 설명이 된다. 자, 그래서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화학 평행 원리. 답은 완충 용액은 한도 내에서 산을 가했을 때 pH의 약간의 변화만 준다. 답은 완충 용액은 보통 약산과 그 약산의 장염기의 염을 함유하고 있는 용액이죠. 그리고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보통 강염기와 그 염기에 강산염이 함유된 용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답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답은이 맞는데 완충력은 보통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의 염에 함유되거나 또는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강산의 염이 함유된 경우를 우리가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간경 2억.5cm의 평형형 판의 사이에 점성계수가 0.04 포이즈의 액체가 가득 차 있다. 한쪽 평판을 고정하고 다른 쪽의 평판을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고정판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처음으로 출제됐던 내용인데 만약에 출제되게 되면 답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여러분들도 문제와 답만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 중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번에 난청 언어장애, 구심성 시야협착,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이따이따이 병을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따이따이 병은 뭐에 대한 질환이죠? 카드뮴에 대한 만성 질환이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미나마타병이나 헌터루셀 증후군을 유발하죠. 답은 유기수원은 무기수원보다 독성이 강하며 신경계통에 장애를 준다. 그래서 유기수원은 체내에 축적되고 무기수원은 배출되기 때문에 유기수원의 독성이 훨씬 큽니다. 무기수원은 황화물 침전법, 활성탄 흡착법, 이온교환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완전 혼합형 흐름 상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만들어요. 자, 왼쪽에 CFSTR, 그리고 오른쪽을 PFR, 그리고 분산, 그리고 분산수, 그리고 몰일지수, 그리고 지체시간. 자, 위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부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나타냈을 때 0, 0, 1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1 무한대 클수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제로가 많죠? 여기는 없어. 그래서 제로를 하나 주면 두 개가 같다 또는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완전 혼합 흐름 상태니까 CFSTR 반응조를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 분산이 얼마죠? 분산이 1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수는 얼마죠? 분산수는 어떻게?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몰일지수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다. 몰일지수에서는 클수록, 그죠?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지체시간은 이론적인 체류 시간과 동일할 때 이상적인 완전 혼합 상태라고 그랬어요. 지체시간은 얼마일 때? 제로일 때. 자, 그러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가 되나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반면에 표 자체를 정리를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면 하천수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총 경도는 얼마인가? 나트륨은 25mg/L, 마그네슘은 11mg/L, 칼슘은 8mg/L, 스티론듐은 2mg/L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총경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가장 주 원인 물질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스티론듐이 주어지면 스티론듐의 농도 나누기. 지금 여기 보면 스티론듐의
원자력이 주어져 있거든. 이가짜리니까 2로 나눠서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44g이 나오죠. 그래서 굳이 스트링dun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기준물질이 뭐죠?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g수가 얼마죠? 50g이죠. 왜? CaCO3는 100g이에요. 그럼 몇 당량짜리죠? 2당량짜리.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g수가 50이죠. 그래서 50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 칼슘 자리에 8mg/L, 마그네슘 자리에 11mg/L, 스트륨 자리에 2mg/L를 대입을 한 다음에 원자량에서 2로 나눠준 값을 대입을 해서 경도를 계산하시면 68.11mg/L가 나와요. 그래서 경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이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하수 도계획입니다. 자, 문제 21번. 하천 표류수를 수온으로 했을 때 하천 기준 수량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천 기준 수량은 뭐를 기준하느냐면 갈수 시에 흘러가는 유량, 다시 말해서 갈수량을 기준을 하게 됩니다. 나번이 정답. 특히 우리가 저수 시점을 찾았을 때는 10년을 기준했을 때 제1위 갈수시에서 우리가 저수 용량을 결정하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크기를 나타내는 구경을 산정하는 식으로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펌프의 허비 구경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146 곱하기 Q 나누기 V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타내겠죠?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공식 찾는 문제로도 나오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입했을 때 펌프의 토출량은 시간 단위가 분, 그리고 유속의 시간 단위는 세크로 들어간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입니다. 정수 처리 시설 중에서 이상적인 침전지에서의 효율을 검증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입자의 침전 속도가 0.15cm/s이고 유량이 3만 미터의 삼성포대로 나타났을 때 침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침전지의 유효 표면적은 100제곱미터, 수심은 4m, 이상적인 흐름 상태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강 속도와 표면 부하율의 차이는 뭐죠? 제거율. 그래서 표면 부하율의 제거율을 곱한 값과 침전 속도는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에서 우리가 표면적을 나눠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조건 자체에서 표면 부하율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침전 속도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두 개를 등식으로 성립시키면 침전 속도가 0.15cm/s예요. 자,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고치느냐면 미터/데이로 고칩니다. 따라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성. 그죠?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미터/데이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수면 부하율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수면 부하율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자, 수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3만 미터의 삼성/데이에서 3만 미터의 삼성/데이에서 얼마를 나눠주나요? 수면적. 자, 여기서 유효 표면적이 수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0제곱미터. 그런 다음에 효율을 곱했어요. 그러면 계산된 효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0.432. %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43.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침강 속도와 표면 부하율의 상관관계를 묻는 거죠. 그래서 침강 속도라는 것은 표면 부하율 곱하기 제거 효율이 침강 속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처리를 위한 정수 시설 중에서 착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착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번은 수위가 고수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원류관이나 원료위에를 설치합니다. 착수정의 고수위와 주변 백체의 상단 간에는 60cm 이상의 여유를 두는 거죠. 여유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치마다 여유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착수정의 용량은 체류 시간을 30분이 아니고 얼마죠? 1.5분 이상.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말 활성탄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말 활성탄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4번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숫자적인 개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 재이용 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처리 시설의 위치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재이용수 공급 관로는 계획 시간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맞죠? 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농축수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반류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놨는데 반류를 해서 다시 말해서 공급을 해서 한 번 더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이용수 처리 시설 및 펌프장은 1최대 공급 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죠. 그래서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 오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답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일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 지하 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20% 이하. 그리고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5배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죠. 그래서 계획 1일이 아니라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의 얼마? 3배. 자, 그리고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70에서 80%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는 우리가 이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는 상당히 다각도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7번 펌프의 수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펌프의 플라이 휠을 제거하는 방법, 다번에 토출관 쪽에 조합 수조를 설치하는 방법, 다번에 펌프의 토출척에 완폐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 라번 관내 유속을 낮추거나 관노 상황을 변경하는 방법. 자, 여기서 플라이 휠을 우리가 제거를 하면 안 되고 부착을 해야 되죠. 부착.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 시설의 우수 종성지의 여수 토구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여수 토구는 확률 연수가 기억년 강우의 최대 우수 유출량의 2연배 이상의 유량을 방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확률 연수는 몇 년을 기준하죠? 100년. 자, 그리고 강우의 최대 우수 유출량의 몇 배? 1.44배 이상. 그래서 100년과 1.44배가 나오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 시설의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침수 방지, 다음에 하수의 배제와 이에 따른 생활 환경의 개선, 다음에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과 건전한 물순환의 회복, 다음에 폐수의 적정 처리와 이에 따른 산업단지 환경 개선. 자, 라번이라기보다는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지속 발전 가능한 물환경 구조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은 틀렸어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하수 처리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 중에서 부유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이 하는 것은 부유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부유성장식, 그리고 여제에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부착성장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붙여서 부착성장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냐면 접촉해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접촉산화법이 되죠. 반면에 카본의 산화구법이나 질산내 생탈질법, 막분리 활성산라지법은 부유성장식에 해당하죠.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제네지나 제외지 혹은 호소 부근에 매설되어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집수매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집수매거에 대한 설명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집수매거의 방향은 통상 복류수 흐름에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수매거의 매설 깊이는 보통 5m를 표준으로 하죠. 반면에 지형적인 조건이 문제가 됐을 때는 2m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거 내의 평균 속도는 1m/s로 빠르게 하죠.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집수구멍의 직경은 2에서 8mm, 2에서 8mm가 아니고 10에서 20mm, 그리고 1제곱미터당 200에서 300개가 아니고 1제곱미터당 20에서 30개 정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2번. 정수 방법인 완속 여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속 여과라는 것은 우리가 여과 속도가 4에서 5m/d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번에 약품 처리가 필요 없다.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완속 여과의 정화는 주로 생물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자, 비교적 양호한 원소에 알맞은 방식, 소요 부지 면적이 완속이니까 물을 우리가 많이 정화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